회장님, 피하세요. 위험합니다. 퍽 날아오던 돌멩이를 온몸으로 막아낸 청년이 비틀거렸습니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빗물에 젖은 무언가가 번쩍 빛났습니다. 초록빛 영롱한 비치 목걸이. 강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저건 내 며느리에게 준 예물이 아니냐? 내가 왜 그걸 하고 있어? 내 놈 정체가 뭐야? 25년 전 뱃속의 손자와 함께 사라졌던 며느리의 목걸이가 오늘 이 시장통 청년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가을 장마가 시작된 서울의 변두리 소망시장.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시장 천막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 용역 깡패들과 상인들 간의 전쟁터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무릉덩이를 튀기며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뒷좌석에 앉은 태산그룹 강만석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 75.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총수였지만 그의 표정은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굳이 내리실 필요 없습니다. 험한 꼴 보십니다. 최 전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앞좌석에 박 비서실장이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내 눈으로 봐야겠어. 최 전무 그 녀석, 일 처리가 너무 과격해. 여기 상인들도 다 누군가의 부모고 자식인데. 너무 몰아세우면 안 돼. 강 회장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아들 강준혁도 이런 재개발 현장에서 사고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려다 무너진 건물. 아들은 그 안에 갇힌 인부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임신 8개월이었던 며느리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아들, 그리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며느리와 뱃속의 손자. 그것이 강 회장이 평생 짊어진 천형이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달려왔습니다. 태산그룹의 재개발 담당 임원이자 강 회장의 조카인 최민수 전무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 빗속에 여길 왜 오십니까? 신발 다 버리십니다. 최 전무는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인들 설득은 잘 되고 있는 거냐? 강제로 쫓아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 예. 그럼요. 대화로 아주 잘 풀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최 전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장 안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깡패놈들아. 이거 안 나? 내 가게 못 부숴.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못 나가. 강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수행원들을 뿌리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낡은 순대 국밥집 앞 용역 깡패들이 할머니 한 분을 짐짝처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거나, 이거 노란 말이야. 아이씨 할망구. 좋게 말할 때 비키라니까. 깡패가 할머니를 거칠게 밀치려는 찰나였습니다. 어디선가 번개처럼 튀어나온 한 청년이 깡패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그 손 놓으시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 낡은 청바지에 물이 빠진 회색 티셔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강렬한 눈빛. 시장통에서 민호 총각이라 불리는 청년 이민호였습니다. 뭐야? 넌 또 뭐 하는 놈이야? 시장 할머니 몸에 손 떼지 말라고 했다. 용역이면 용역답게 법대로 해. 폭력 쓰지 말고. 민호는 깡패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고는 넘어진 할머니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어요? 아이고 민호야. 고맙다 고마워. 강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빗속에서도 빛나는 청년의 눈빛.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 기계.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 같기도 하고 죽은 아들 준혁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화가 난 최 전무가 깡패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들 하고 있어. 저놈 당장 치워버려.
수십 명의 용역들이 몽둥이를 들고 민호를 에워쌌습니다. 누가 봐도 중과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맨주먹을 꽉 쥐고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제 뒤에 딱 붙어 계세요. 눈 감고 계세요. 금방 끝납니다. 민호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날아오는 몽둥이를 피하고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는 솜씨. 그것은 단순한 싸움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유도와 복싱이 섞인 듯한 절도 있는 동작. 강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 기술은 준혁이가 대학 때 유도부 주장할 때 쓰던 기술인데, 하지만 깡패들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명이 민호의 뒤통수를 노리고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안 돼. 강 회장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민호가 비틀거렸습니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습니다. 그래도 민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십시오. 박 실장이 강 회장을 감싸려 했지만 흥분한 상인들이 돌과 계란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격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던진 주먹만한 돌멩이가 강 회장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피할 새도 없는 찰나의 순간. 위험해요. 피투성이가 된 민호가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려와 강 회장을 껴안고 웅크렸습니다. 퍽. 돌멩이는 강 회장 대신 민호의 등짝을 강타했습니다. 민호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적. 시장통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을 시장통 일꾼이 온몸으로 구해낸 것입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는 청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젖은 티셔츠가 찢어지며 쇄골 아래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민호의 목에 걸려있는 초록빛 목걸이. 정교하게 조각된 용 2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있는 비치 목걸이. 비천옥. 그것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강 회장이 중국 출장길에 거금을 주고 사와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직접 걸어주었던 가문의 정표였습니다. 이럴 수가. 강 회장의 손이 떨리며 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니, 멱살을 잡은 게 아니라 목걸이를 확인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자네, 이 목걸이. 이거 어디서 났나? 말해봐. 어디서 났어? 민호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강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려 한쪽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어머니 유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라니. 내 어머니 이름이 뭐냐? 박지영. 지영이 맞느냐?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이 낯선 노인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저희 어머니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최 전무가 씩씩거리며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야, 이 새끼. 감히 회장님 몸에 손을 대? 당장 안 끌어내. 최 전무가 민호를 발로 차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지팡이가 최 전무의 정강이를 후려갈겼습니다. 썩 꺼지지 못해. 사자후 같은 호통에 최 전무도 깡패들도 상인들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강 회장은 비틀거리는 민호를 자신의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칠순 노인의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박 실장, 당장 차 대기시켜. 이 청년 병원으로 데려간다. 네, 회장님 하지만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최 전무, 너 오늘 일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해. 내 허락 없이 용역 쓴 거 각오하고 있어라. 강 회장은 자신의 최고급 코트를 벗어 민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민호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투박하지만 거대한 아버지의 등 같은 온기였습니다. 민호가 강 회장의 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최 전무는 빗속에 서서 악마 같은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품? 박지영? 설마 그년이 아이를 낳고 죽은 거야?
최 전무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상사태 발생. 25년 전 그 물건 찾은 것 같다. 타겟은 이민호. 병원으로 이동 중.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이 타이어를 때렸습니다. 민호는 뒷좌석에 눕혀져 응급조치를 받고 잠시 기절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민호의 피 묻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힌 손.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짐작이 가는 손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민호의 낡은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이 열리며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넘기자 놀라운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을 설계한 도면들.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타고난 감각이 느껴지는 스케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면 구석구석에 적혀 있는 깨알 같은 메모들. 기둥은 하중을 고려해서 5도 기울일 것. 바람길을 막지 않아야 상인들이 덮지 않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메모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왼손잡이. 죽은 아들 준혁이도 왼손잡이였습니다. 글씨를 쓸 때 종이를 45도 돌려놓고 쓰는 버릇까지 메모의 형태가 아들의 필체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흑. 강 회장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목걸이. 유도 기술. 그리고 이 필체와 건축에 대한 천재적인 감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적이었습니다. 준혁아,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남았어. 그때 민호가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깨어나자마자 남 걱정부터 하는 모습. 강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사하다. 자네가 구했어. 다행이다. 근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왜 저를? 나는. 강 회장은 차마 할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목이 메었습니다. 지금 밝히면 아이가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 전무가 알게 되면 이 아이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25년 전 아들의 사고도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을 평생 품어온 강 회장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빚을 갚으려는 늙은이다. 자네가 내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나. 빚이라뇨.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차 세워주세요. 저 내일 새벽 시장 나가야 해요. 일당 놓치면 안 되는데. 일당? 돈이 필요한 게냐? 네. 할머니 병원비도 내드려야 하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공부도 다시 해야 해서요. 공부. 강 회장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자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어야 했는데 일당 몇 푼에 전전긍긍하며 살게 했다니. 공부. 무슨 공부를 하고 싶으냐? 건축이요.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쫓겨나지 않고 비 안 새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집이요.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진 재능을 꽃피우게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네, 내일부터 우리 회사로 출근하게. 네. 회사라뇨? 태산그룹. 들어봤나? 거기서 내 비서로 일해. 일당의 10배를 주지. 그리고 공부도 시켜주마. 아니, 처음 보는 분한테 제가 어떻게. 싫으면 관두고. 하지만 자네가 힘이 있어야 저 시장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주먹으로 막는 건 한계가 있어. 민호는 침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때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시켜만 주십시오. 좋아.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내가 가진 그 목걸이. 그리고 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죽어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 특히 내 조카, 아까 그 전무놈 앞에서는 더더욱. 네. 그게 무슨.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 명심해라.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카트에 실려 들어가는 순간 병원 로비 구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가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찰칵. 사진은 곧바로 최 전무에게 전송되었습니다. 최 전무는 사진을 보며 위스키 잔을 바닥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확실해. 저놈이 강준혁 아들이야. 25년 전 내가 분명히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끈질긴 핏줄 같은 이라고. 최 전무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플랜 B 가동해. 친자 확인 검사 같은 거 꿈도 못 꾸게 만들어. 필요하면 병원에서 손을 써도 좋아. 의료사고로 위장해서. 한편 응급처치를 마치고 병실에 누운 민호. 그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만난 그 할아버지. 왜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죠? 왜 그분 눈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죠? 병실 문 밖, 강 회장은 박 비서실장에게 나지막이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 오늘 밤 민호 병실 앞, 자네가 직접 지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해. 그리고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해. 비밀리에.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만약 친손자가 맞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서늘한 살기가 돌았습니다. 맞다면 전쟁이다.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손자를 25년간 고아로 살게 만든 놈들. 그놈들이 누구든 내 모든 것을 걸고 뼈와 살을 분리해 놓을 것이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였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기 시작했고 25년간 묻혀있던 진실은 이제 폭풍우처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잠든 민호의 머리맡, 스케치북이 바람에 넘겨졌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민호가 상상으로 그린 셋이서 손을 잡고 있는 가족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강만석 회장은 수행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채취가 남아있는 서울 시내 최고급 양복점으로 손수 이민호를 데리고 갔다. 재단사들이 줄자로 민호의 몸을 재는 동안 강 회장은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25년 전 아들 강준혁이 처음 이 가게에서 정장을 맞추던 순간을 떠올렸다. 당시 준혁은 넥타이를 매는 법을 몰라 회장에게 매달렸고 그의 눈은 태산그룹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열망으로 불타 있었다. 그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했기에 강 회장은 지금 눈앞의 민호가 아들의 환영인지 아니면 기적처럼 되살아난 핏줄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탈의실 문이 열리고 짙은 감색의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이민호가 거울 앞에 섰다. 고급 캐시미어 혼방의 정장은 시장통에서 굳어진 민호의 단단하고 듬직한 체격에 빈틈없이 들어맞았다. 흙과 땀으로 얼룩졌던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훤칠한 태산그룹 후계자의 기품이 묻어났다. 민호는 어색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무게감을 느꼈고 셔츠의 빳빳한 감촉이 낯설어 헛기침을 했다. 회장님, 옷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이런 옷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일해봐야 저 옷값도 못 벌 겁니다. 민호는 정장의 부드러운 감촉 아래 숨겨진 거대한 계급의 벽을 느꼈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섰다. 그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벅찬 감정들을 억누르며 민호가 매지 못하고 들고 있는 넥타이를 받아들었다. 강 회장의 손은 늙고 거칠었으나 넥타이를 매는 동작은 수십 년간 잊지 않았던 아버지의 기억을 따르는 듯 섬세하고 정확했다. 강 회장은 민호의 목에 넥타이를 걸고 매듭을 조절하며 아들의 숨결이 닿았던 그 자리에 다시 손자의 따뜻하고 거친 피부를 느꼈다. 아, 이 아이의 피가 내 피와 같구나. 이 굳은 살 속에도 아버지를 닮은 고든 영혼이 있구나. 강 회장은 눈을 감았다 뜨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잘 어울린다. 아주 늠름해. 내 아버지도 이 옷을 입고 내 앞에 섰을 때 딱 이랬지. 잊지 마라, 민호야. 이 옷은 너의 고난을 감추는 갑옷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의 희망을 상징하는 거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았지만 여전히 시간을 정확히 가리키는 금시계를 꺼내 민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내 아버지의 유품이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거라.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가 버린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일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배운 정직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호는 굳게 다짐하며 대답했다. 강 회장은 그의 어깨를 2번 툭툭 쳐주었다. 이제부터 자네는 태산그룹의 회장님 특별보좌관이다. 내 옆에서 보고 듣고 배워. 하지만 명심하게. 이곳은 시장 바닥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한 곳이야. 화려한 옷을 입은 늑대들이 우글거리고 있지. 특히 최전무를 조심해. 놈은 내 아버지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하이에나 같은 놈이다. 태산그룹 본사 25층 비서실. 민호가 처음 출근한 날 사무실 전체는 숨막히는 침묵과 노골적인 멸시로 가득 찼다. 새 정장에서 풍기는 화학 섬유 냄새와 고급 원두커피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고졸의 일용직 출신인 민호는 철저한 이방인이자 조롱거리였다. 명문대 출신 엘리트 직원들은 민호를 향한 멸시를 숨기지 않았고 회의실 문을 열어줄 때도 서류를 건넬 때도 마치 벌레를 대하듯 차가웠다. 심지어 민호에게는 기본적인 사무용품이나 컴퓨터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민호는 이 모든 비난과 차별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는 아침 6시에 가장 먼저 출근해 직원들의 헝클어진 책상을 정리했고 회장실에 놓일 신문을 정성껏 다림질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굽힐 수 없다. 나의 뿌리가 저들보다 천한 것이 아니기에.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탕비실 구석에서 낡은 아버지의 스케치북을 꺼내 건축 도면을 베껴 그리며 스스로 공부했다. 이러한 민호의 행태는 곧 최민수 전무의 귀에 들어갔다. 최 전무는 CCTV를 통해 민호가 새벽같이 출근해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시장 잡부 근성은 못 버리는군. 저런 천한 놈이 감히 태산그룹의 피를 논하려 해. 내가 곧 저놈을 사회의 밑바닥으로 돌려보내주마. 최 전무는 민호를 처리할 치명적인 임무를 지시하기 전에 그를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 먼저 그는 민호에게 불필요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잡무를 잔뜩 안겨주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전산 오류 파일, 정리, 회장실 금고, 비밀번호 변경 작업 등이었다. 민호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난제를 현장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다. 그는 금고에 잠금 장치가 달아있는 소리만 듣고도 비밀번호를 유추해냈고 복잡한 전산 파일 대신 수기로 정리된 종이 문서들의 논리적 연결을 찾아내 오류를 해결했다. 민호의 이런 기발하고 실용적인 방식은 박 비서실장에게는 깊은 인상을 주었지만 다른 엘리트 직원들에게는 그저 운이 좋은 낙하산의 기행일 뿐이었다. 그때 최 전무가 김 부장을 시켜 민호에게 최후의 임무를 던지게 했다. 서류의 제목은 비지구 복합 쇼핑몰 공사 중단 보고서였다. 보고서 표지에서는 짙은 곰팡이와 함께 흙냄새가 진동했다. 비지구 쇼핑몰. 그곳은 태산그룹의 아픈 손가락이자 원인을 알 수 없는 집안 균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아 유령 현장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수많은 전문가가 손을 들고 포기한 현장. 이곳을 고졸의 민호에게 일주일 안에 해결하라는 것은 대놓고 나가라는 압박이었다. 김 부장은 비웃음을 흘렸다. 일주일 내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보고해. 못하면 자네는 뇌물 논란과 함께 회장님을 배신한 죄인으로 기록될 걸세. 민호는 넥타이를 풀고 회사 차량 대신 낡은 트럭의 안전모와 망치, 그리고 아버지의 스케치북을 챙겨 비지구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은 장마와 사고로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었고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뼈대만 남은 건물을 휘감고 있었다. 민호는 도면을 펼치지 않았다. 대신 무릎을 꿇고 흙을 맨손으로 파헤쳤다. 그의 손은 흙의 온도와 점도를 정확히 읽어냈다. 이상하다. 흙에서 왜 이리 짠내가 강하게 나지? 그리고 비린내도 나. 민호는 미세한 해수와 부패된 유기물의 냄새를 감지했다. 그는 가장 심하게 균열이 간 건물 기둥으로 다가갔다. 그는 망치로 기둥을 툭툭 두드려 보았다. 퉁, 텅. 속이 꽉 찬 강한 소리가 아니라 속이 비어있는 듯한 둔탁하고 퍼지는 소리가 울렸다. 민호는 곧바로 기둥의 균열 부분에 구멍을 냈다. 구멍 안으로 손전등을 비추자 그의 핏줄이 이끄는 대로 그가 직감했던 대로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콘크리트 속에 시멘트 대신 섞여 들어간 폐자재 조각들. 그리고 철근 대신 굵기가 미달되는 얇은 철사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멘트의 강도를 높여야 할 배합 비율이 고의적으로 물을 많이 타고 값싼 바닷가 모래를 섞어 약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모래 속의 염분은 철근을 빠르게 부식시키고 있었고 뼈대 전체가 서서히 썩어가는 중이었다. 이건 부실 공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 행위야. 민호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는 현장 깊숙한 곳에서 흙을 파헤쳤고 마침내 빗물에 젖은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을 발견했다. 만년필은 25년 전 아들이 사고 현장에 두고 온 유품이었다. 그 만년필이 꽂혀 있던 곳에는 돌덩이 아래 숨겨진 작은 노쇠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 강준혁이 사고 직전 부실 공사를 경고하며 작성한 비밀 보고서와 옥상 자재 명세서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민호는 그 보고서를 펼쳐들었다. 보고서에 적힌 부실 자재 납품 회사는 다름 아닌 최전무의 처남이 운영하는 대성산업이었다. 민호는 모든 것이 최전무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이 증거물은 단순한 회사의 비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운명을 둘러싼 어둠의 진실을 밝힐 열쇠였다. 민호는 즉시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 그는 콘크리트 샘플 조각을 채취하고 휴대폰으로 부실 공사의 증거들을 빠짐없이 촬영했다. 그리고 노쇠 상자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비밀 보고서를 품에 안았다. 이걸 회장님께 보여드려야 해. 반드시. 민호가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을 때 어둠 속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사내들이 나타났다. 최전무가 보낸 현장 관리인들이었다. 어이, 낙하산 보좌관 나리. 남의 회사 기밀을 훔치려 하면 쓰나. 관리인 반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쇠 파이프를 땅에 끌었다. 순순히 그 손에 든 증거물 내놓으면 뼈는 안 부러뜨려 줄게.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증거는 절대 못 줍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민호는 시장통에서 단련된 격투 기술로 맞섰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그들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벅, 벅. 사내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와 강목이 민호의 옆구리와 머리를 강타했고 민호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쓰러지는 순간에도 필사적으로 노쇠 상자와 녹음기를 품에 숨겼다. 사내들은 민호를 짓누르고 강제로 증거물인 콘크리트 샘플과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 과정에서 민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과 현금도 함께 뜯겨나갔다. 관리인 반장은 비열하게 웃으며 미리 준비해온 현금 다발이 든 봉투를 민호의 상의 안주머니에 억지로 밀어넣었다. 이게 내 뇌물이야. 이제 넌 기업 기밀 유출과 뇌물 수수라는 완벽한 범죄자가 됐어. 영원히 감옥에서 썩어라. 사내들이 현장을 떠나자 민호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기질을 잃지 않았다. 그는 양말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를 확인했다. 사내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뇌물을 조작하는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이것만은 지켰다. 나는 반드시 돌아간다. 민호가 절뚝이며 회사로 돌아갔을 때 이미 최전무는 모든 것을 준비해둔 상태였다. 최전무는 민호가 현장에 갔다가 실종된 사이 민호의 책상 서랍에 미리 준비해둔 거액의 현금 봉투를 넣고 경찰에 신고했다. 로비에는 경찰차 2대가 도착해 있었고 민호가 도착하자마자 형사들이 달려와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민호 씨,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억울합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비지구 기둥을 확인하십시오. 민호가 외쳤지만 형사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책상 서랍에서 나온 현금 봉투와 민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지갑 속의 현금까지 더해져 그는 빼도 박도 못하는 뇌물범이 되어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강 회장이 급히 로비로 내려왔다. 그는 환자처럼 창백한 얼굴로 수갑을 찬 민호를 향해 달려갔다. 멈춰. 내 직원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 민호는 결백하다. 강 회장이 절규했지만 최 전무가 냉정하게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고모부님 진정하세요. 이놈은 회장님을 방패 삼아 회사의 돈을 빼돌리려던 악질입니다. 시장통에서 굴러먹던 근성은 못 버리는 거죠. 제가 깨끗하게 처리할 테니 올라가 계십시오.
최 전무는 회장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회장 해임안을 상정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민호는 경찰차에 실려가기 직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강 회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절박했다. 회장님, 옥상입니다. 놈들이 옥상 환기구 안에 자재 명세서와 아버지 보고서를 숨겼습니다. 증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함정입니다. 민호의 절규와 함께 경찰차의 문이 닫히고 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본사를 떠났다. 강 회장은 그 충격과 분노, 그리고 손자에 대한 극도의 안타까움을 견디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수백 개의 얼음 파편으로 찢기는 듯한 격렬한 통증을 느꼈다. 눈앞의 시야는 붉고 차갑게 터널처럼 좁혀들었고 귀에는 웅웅거리는 이명소리만 가득 찼다. 그는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로비 바닥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쓰러지는 순간에도 그의 마지막 남은 의식은 멀어지는 손자 민호의 목에 걸린 빛이 옥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 아들의 핏줄, 내 손자,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강 회장의 몸은 차가운 로비 바닥에 쓰러졌고 그가 잡고 있던 지팡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태산그룹의 거목이 쓰러지자 최 전무의 입꼬리는 승리의 광기로 일그러졌다. 그는 비서에게 냉정하게 지시했다. 이 노인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유전자 검사 서류는 당장 폐기하고. 2부의 막은 핏줄의 고통과 악의 승리 아래 절망적으로 내려앉았다. 태산그룹의 거목 강만석 회장이 중환자실로 실려가고 유일한 핏줄인 손자 이민호가 거액의 뇌물수수범이라는 치명적인 누명을 쓰고 차가운 유치장에 갇히자 그룹은 최민수 전무의 손아귀에 완벽하게 넘어갔다. 최 전무는 회장의 병문안을 오는 척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신복들로 이사회를 채우며 회장 해임안 상정을 최종 확정지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태산그룹의 왕좌에 앉은 듯한 오만함과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던 강 회장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고통과 분노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물리적인 통증은 아들 준혁을 지키지 못했다는 25년간의 죄책감과 민호마저 지켜주지 못한 무능함이 만들어낸 형벌과도 같았다. 준혁아, 내가 또 너를 외면했구나. 핏줄이 내 앞에 왔는데도 나는 저 악한 놈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구나. 그의 머릿속에는 쓰러지기 직전 민호가 외쳤던 옥상 환기구라는 단어와 최 전무의 비열한 미소가 끈질기게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의식을 붙잡았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통증을 넘어 핏줄이 그에게 준 사명감만이 그를 지탱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진실을 전하고 이 회사를 지키라는 명을 내리기 전까지 나는 죽을 수 없다.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다. 한편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있던 민호는 극한의 고독과 억울함 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얇은 담요 하나가 그의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마음의 추위까지는 막지 못했다. 민호는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시장에서 짐을 나르다 무거운 지게에 눌려 쓰러졌을 때 어머니가 해주었던 말. 민호야. 사람은 다 잃어도 정직만은 잃지 마라. 정직함은 너의 가장 단단한 기둥이다. 그것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민호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비치 옥목걸이를 손에 쥐고 그 가르침을 되새겼다. 그는 뇌물범으로 낙인 찍혔지만 그의 심장 속에는 어머니가 물려준 정직함이라는 단단한 기둥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었다. 민호는 유치장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초소형 녹음기의 존재를 지켰다. 깡패들에게 맞설 때 그는 본능적으로 양말 깊숙한 곳에 녹음기를 숨겼다. 그는 국선 변호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호소했다. 변호사님, 저는 절대로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제 몸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경찰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비지구 쇼핑몰 옥상 환기구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품인 자재 명세서와 비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주십시오. 그 안에 모든 죄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광기가 아닌
절박한 진실만이 흘러나왔다. 절망에 빠져있던 박 비서실장은 강 회장의 쓰러짐과 해고 통보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회장과 손자의 핏줄에 대한 충성심과 믿음만은 놓지 않았다. 그는 온몸에 멍과 상처를 끌어안고 놈들에게 빼앗겼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되찾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검사센터에 연락을 취해 최 전무가 서류를 파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센터장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이 검사는 한 가문의 명예와 한 청년의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부디 양심을 지켜주십시오. 진실을 지키는 것이 이 땅의 정의입니다. 센터장은 결국 양심을 택했고 박 실장은 결과지 사본을 비밀리에 확보했다. 99.999%. 민호가 강 회장의 친손자라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늘이 내린 핏줄의 증거였다. 박 실장은 서류를 가슴에 품고 중환자실 문 앞에서 오열했다. 박 실장은 곧바로 민호의 변호사와 비밀리에 접선하여 민호의 증언과 녹음기의 존재, 그리고 옥상 환기구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전달받았다. 비서실의 모든 권한을 잃은 그는 사비를 털어 믿을 만한 사설조사원들을 고용했다. 그들은 최 전무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폭풍우가 몰아치던 한밤중 비지구 쇼핑몰 옥상으로 잠입했다. 이사회 하루 전날 밤이었다. 현장의 공기는 축축하고 비릿했고 어둠은 그들의 움직임을 삼킬 듯 깊었다. 조사원들은 민호의 지시대로 환기구 덮개를 필사적으로 뜯어냈다. 쇠가 긁히는 듯한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환기구 안쪽 깊숙한 곳, 낡은 단열재 아래에서 아버지 강준혁이 사고 직전까지 필사적으로 지켰던 노쇠 상자가 발견되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 강준혁이 작성한 부실 공사 보고서와 원가 조작이 담긴 자재 명세서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명세서에는 최 전무의 처남회사인 대성산업의 명단과 함께 회사가 횡령한 수백억 대의 금액, 그리고 그 돈의 최종 수혜자가 최 전무임을 명확히 시사하는 내부 서류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닌 수백억 대의 횡령, 배임, 그리고 25년 전 준혁의 죽음과도 연결되는 치명적인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박 실장은 몸이 부서져라 경찰서로 달려갔다. 그는 녹음기와 자재 명세서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게 제출했다. 증거는 명백했고 경찰은 즉시 최 전무의 하수인들을 긴급 체포했다. 민호에게 뇌물을 덮어 씌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민호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즉시 석방되었다. 유치장 문이 열리는 순간 민호는 석방을 알리는 빛을 맞으며 노쇠 상자를 품에 안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지가 담겨 있었다. 민호가 석방되던 시각,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강 회장이 기적처럼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의 나약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25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의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찬 태산그룹 창업주의 강렬한 눈빛이었다. 강 회장은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는 듯한 고통을 억누르며 링거 바늘을 스스로 뜯어냈다. 찢어진 링거 바늘에서 피가 솟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휠체어를 거부한 채 지팡이를 짚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와 핏줄이라는 두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재회한 할아버지와 손자. 민호는 할아버지의 쇠약해진 모습을 보고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할아버지, 몸이 편찮으신데 왜 이러십니까? 제가 왔습니다. 이제 제가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강 회장은 민호의 손을 잡고 그가 목에 걸고 있던 비치 옥목걸이를 만졌다. 손자의 체온이 느껴지자 강 회장은 모든 고통을 잊은 듯 힘을 얻었다. 됐다. 이제야 내 마음이 놓이는구나. 내가 내 옆에 서 있구나. 강 회장은 민호에게 노쇠 상자 안의 아버지의 보고서를 확인하도록 했다. 민호는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로 쓰인 보고서를 읽으며 오열했다. 보고서 끝에는 아버지 준혁의 왼손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호에게. 아들아. 나는 태산의 영혼을 지키지 못했다. 너는 반드시 나보다 강해져서 이 땅의 모든 부패를 걷어내주렴. 아버지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민호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최 전무를 반드시 단죄하고 태산그룹의 영혼을 되찾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강 회장은 박 실장에게 긴급 이사회 소집을 명했다. 이사회는 다음 날 오후 2시로 예정되었다.
이사회는 내일 오후 2시다. 박 실장, 내 모든 것을 걸겠다. 그리고 민호, 너는 내 아버지의 만년필과 이 노쇠 상자, 그리고 옥목걸이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서라.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놈들에게 보여줘라. 강 회장은 민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회사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25년간 쌓인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핏줄의 강한 염원이 서려 있었다. 이제 최전무의 몰락을 위한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태산그룹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만이 남아 있었다. 이사회 당일 오후 2시. 태산그룹 본사 30층, 중역 회의실 앞 복도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고급 마호가니 원목으로 둘러싸인 회의실은 그 어떤 법정보다도 엄숙하고 냉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최민수 전무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확신하는 듯 보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회장의 몰락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권력에 대한 맹세가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최 전무는 상석에서 한자리 옆에 앉아 있었으나 이미 주인 행세를 하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을 감도는 차가운 공조 시스템의 냉기처럼 자신의 이성이 모든 감정을 지배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환자복 위에 두꺼운 코트만을 걸친 강만석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안색은 창백했고 걸음은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어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창업주의 불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짙은 감색 정장 차림의 노쇠 상자를 품에 안은 이민호가 부축하며 서 있었다. 민호의 눈빛은 유치장의 고난을 겪으며 더욱 단단하게 벼려져 있었다. 강 회장이 복도 끝에서 상석까지 걸어오는 그 짧은 거리는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응축한 고난의 행군과 같았다.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짚을 때마다 탁, 탁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는 이사들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위협적이었다. 강 회장은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민호의 단단한 팔의 의지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나는 죽을 수 없다. 강 회장의 내면에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기업의 영혼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맹세가 끊임없이 되뇌어졌다. 강 회장이 마침내 상석에 앉자 최 전무가 일어나 태연하게 그를 맞았다. 고모부님, 이렇게 중환자실을 박차고 나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이사님들 앞에서 이런 건강 상태를 보이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해임안을 상정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최 전무는 친족의 예를 갖추는 척했지만 그 말 속에는 강 회장의 판단력 상실을 비웃는 냉소가 숨어 있었다. 강 회장은 미동도 없이 그의 말을 잘라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이 회의는 내가 주재한다. 최 전무, 자네가 하려던 얘기부터 시작하게. 뇌물과 기밀 유출 혐의로 유치장 신세였던 내 비서에 대한 해고건부터 다루지. 최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준비된 자료를 이사들에게 배포했다. 이사님들, 이민호 씨는 회장님의 독단으로 심어진 낙하산 인사일 뿐입니다. 그의 책상에서 발견된 거액의 뇌물 증거와 그가 하청업체와 결탁하려던 정황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이런 인물을 보호하려다 건강마저 잃으셨습니다. 이는 회장님께서 더 이상 태산그룹의 경영을 책임지실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회의실은 최 전무의 논리에 동조하며 웅성거렸다. 맞습니다, 회장님.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회장님의 결단을 막아야 합니다. 민호는 그 모든 멸시와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조용히 주무르며 박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박 비서실장은 강 회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복사본이었지만 핏줄의 증거가 담긴 유전자 검사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잠깐 이사님들. 그 해고 결의에 앞서 이 자리에 있는 이민호 특별보좌관이 왜 회장님의 목숨을 걸고 보호받아야 하는 인물인지, 그리고 왜 태산그룹의 미래가 그에게 달렸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실장은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보고서에는 검체 어각만석과 검체 비이민호의 유전자 일치 확률 99.999%, 친조손 그랜드 파더 마이너스 그랜드선 관계가 성립함이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여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이사들의 얼굴은 경악, 당황, 그리고 계산적인 움직임으로 일그러졌다. 최 전무 역시 잠시 굳어버렸지만 그는 곧 특유의 오만한 웃음을 되찾았다. 박 실장 역시 노망든 회장님을 모시더니 없는 사실을 조작하는 재주만 늘었군. 최 전무는 자리에 앉아 손가락을 까딱였다. 그의 신복인 법무팀장이 즉시 일어났다. 이사님들, 이 보고서는 명백한 위조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회장님의 사전 동의가 필수인데 현재 회장님은 판단력이 흐린 상태입니다. 저 청년은 25년 전 사망한 강준혁 상무의 사생아, 아니 고아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정도의 서류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최 전무는 치밀했다. 그는 민호가 유치장에 갇혔을 때 그의 변변찮은 성장 배경과 학교 기록, 그리고 부모의 사망 기록까지 모두 파헤쳐 두었다. 게다가 이 청년은 공식적으로 태산가에 등록된 적도 없고 회장님께서 어떠한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데려온 인물입니다. 핏줄이라는 감성적인 주장으로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최 전무의 반격은 치밀했고 이사들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핏줄보다 법적인 안정성과 주가의 안정성을 원했다. 민호는 최 전무의 뻔뻔한 조작과 비아냥거림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강 회장은 나지막이 그를 제지했다. 강 회장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 전무, 내 놈이 핏줄을 부정하려 하는구나. 핏줄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이 아이는 내 아들의 유일한 아들이자 태산의 영혼을 이어받은 적통 후계자다. 내 놈이 아무리 법적 절차를 논해도 이 아이의 존재는 하늘이 내린 진실이다. 하늘, 고모부님, 지금 여기가 사당입니까? 저희는 주주와 투자자에게 책임을 지는 기업의 이사회입니다. 감성파리는 그만하십시오. 최 전무는 강 회장의 고통받는 표정을 보며 더욱 몰아붙였다. 이사님들, 회장님은 지금 건강과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명백히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강만석 회장 해임안을 정식으로 상정하고 투표를 요청합니다. 최 전무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지난밤 이사들의 지분을 모두 확인했고 자신의 편이 확실히 과반을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노인이 자신의 손으로 일군 회사에서 쫓겨나는 광경을 보는 것이 그의 오랜 수건이었다. 이사들은 회장의 몰락을 눈앞에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는 할아버지의 떨림을 느꼈고 지금 이 순간이 절대절명의 위기임을 깨달았다. 최 전무의 카운터 펀치가 너무나도 강력했다. 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만석 회장 해임에 찬성하시는 이사님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최 전무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지배했다. 그의 신복들이 망설임 없이 손을 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숫자는 예상대로 과반을 넘기 직전이었다. 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음 수를 고민했다. 유전자 보고서만으로는 놈들을 꺾을 수 없었다. 놈들의 탐욕을 깨부술 수 있는 핏줄을 넘어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최민수 전무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지배했다. 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만석 회장 해임에 찬성하시는 이사님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그의 신복들이 망설임 없이 손을 들기 시작했고 찬성표는 과반을 넘기기 직전이었다. 회의실을 감도는 공기는 강 회장의 창백한 안색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모든 이들이 강만석의 시대가 끝났다고 확신하는 순간 민호는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놓지 않은 채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잠깐만요. 투표를 멈춰주십시오. 민호의 목소리는 유치장에서 겪은 고난과 핏줄의 분노를 응축한 듯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이사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당황하며 그를 쳐다봤다.
최 전무는 분노에 찬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보게, 이민호 씨. 지금 여기가 시장 바닥인 줄 아는가? 회장 해임 투표 중이다. 내까진 낙하산 인사가 감히 회의를 방해하는가? 민호는 최 전무의 멸시를 정면으로 받아치며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노쇠 상자를 회의실 중앙의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노쇠 상자는 화려한 회의실의 분위기와 극심한 대비를 이루며 그 자체로 25년 전의 시간과 진실을 담고 있는 듯했다. 저는 이 회의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사님들이 이 회사의 진짜 죄인과 진짜 주인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늘이 허락한 마지막 증거를 보여드리려는 것뿐입니다. 민호는 노쇠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 강준혁이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부실 공사 보고서와 낡은 만년필, 그리고 원가 조작 자재 명세서가 들어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고 아버지의 유품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이 만년필은 25년 전 비지구 쇼핑몰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신 저희 아버지 강준혁 상무님의 유품입니다. 그리고 이 낡은 보고서는 사고 직전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신 태산그룹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민호는 보고서를 펼쳐들고 스크린을 통해 이사들에게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비지구 쇼핑몰의 기둥에 해사를 섞은 콘크리트 배합 비율, 철근의 규격 미달, 그리고 폐자재 혼입에 대한 기술적인 증거와 함께 그 모든 부실 공사를 지시하고 횡령한 금액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부실 자재 납품 총책임자 최민수 전무의 처남, 대성산업 대표이사. 최 전무의 얼굴은 단숨에 백지장처럼 굳어졌고 그를 지지하던 이사들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뇌물수수 정도는 가볍게 넘길 수 있었지만 수백억 대의 횡령과 더불어 건축물 붕괴 위험이라는 치명적인 대형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저건 조작된 서류다. 저 시장 잡부가 감히 증거를 위조해서 회의를 방해하고 있어. 최 전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민호에게 달려가 노쇠 상자를 부수려 했으나 민호는 상자를 품에 안고 몸을 돌렸다. 조작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음성 기록은 어떻습니까? 민호는 박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박 실장은 미리 준비해온 녹음 내용을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게 했다. 관리인 1, 2새끼 눈치도 없이 현장에 찾아와서 보고서까지 들고 튀려고 했어. 관리인 반장 걱정 마. 증거물은 다 태워버렸고 이 뇌물 봉투만 저놈 주머니에 잘 쑤셔 넣으면 완벽해. 이 돈 내 놈들 입 닫는 용돈이다. 최 전무님 지시야. 이대로 이민호는 뇌물수수 및 기업기밀 유출범이 되는 거다. 녹음된 내용은 깡패들이 민호를 구타하고 뇌물을 조작하는 과정을 상세하고 생생하게 담고 있었다. 회의실의 이사들은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에 질렸다. 그들이 지지하던 최 전무가 단순한 경영권 탈취범이 아니라 살인과 횡령을 일삼는 범죄자라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민호는 녹음이 끝나자마자 최 전무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최 전무님, 당신은 25년 전에도 부실 공사를 감추려 했고 그 결과 제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진실을 묻기 위해 회장님을 쓰러뜨리고 저에게 뇌물을 덮어 씌웠습니다. 당신은 태산의 경영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태산의 영혼을 갉아먹는 암덩어리일 뿐입니다. 민호의 분노에 찬 외침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최 전무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핏발이 선 눈은 증오로 가득 찼다. 내 놈. 내 놈이 뭔데. 내 놈 따위가 감히 나에게. 그래. 내가 다 했다. 내가 준혁이를 처리했고 내가 너를 내쫓았다. 이 회사는 내 것이다. 내 노력이 쌓인 곳이야. 내 아버지의 피가 아니라 내 피와 땀으로 만든 회사란 말이다. 최 전무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이 준혁의 죽음에 관여했음을 자백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 순간 쇠약했던 강 회장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그는 지팡이를 집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다. 닥쳐. 이 역적놈아.
강 회장은 민호의 손을 붙잡고 힘겹게 일어섰다. 그의 눈물은 분노와 감격으로 뒤섞여 흘러내렸다. 이사님들, 이 아이는 내 아들의 핏줄이자 이 노쇠 상자와 옥목걸이로 증명된 태산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입니다. 그는 뇌물범이 아니라 25년 전 내 아들이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정직함을 다시 찾아온 아이입니다. 나는 오늘부로 내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이민호에게 위임하고 그를 태산그룹의 회장 대행으로 지명합니다. 강 회장의 최종 선언은 회의실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왔다. 최 전무는 무릎을 꿇고 절규했다. 안 돼. 말도 안 돼. 고모부님, 제가 이 회사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호는 할아버지의 지명을 받자마자 마지막 증거물을 꺼냈다. 이사님들, 이사회는 이제 새로운 주재자가 진행합니다. 저는 강 회장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 남아 최 전무가 저지른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을 최종 결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이사들은 재빨리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찬성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지지합니다. 최 전무의 행위는 태산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박 실장이 이미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체포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수사관들은 최 전무에게 수갑을 채웠다. 최 전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민호와 강 회장을 저주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고 있었다. 이민호, 너는 절대 이 회사를 갖지 못해. 너 때문에. 회의실은 혼란 속에서 정리가 되었고 강 회장은 모든 힘을 소진한 채 민호의 품에 쓰러졌다. 민호는 할아버지를 단단히 부축하고 상석에 앉았다. 그의 목에 걸린 비치 옥목걸이는 회의실의 조명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로소 핏줄의 정의가, 시장통의 정직함이 거대한 태산그룹의 왕좌에 우뚝 선 순간이었다. 운명의 이사회가 끝난 지 석 달 후 태산그룹을 짓눌렀던 어둠의 그림자는 걷히고 그룹 전체에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최민수 전무는 횡령, 배임, 그리고 강준혁 상무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포함한 모든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의 엄중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의 몰락은 태산그룹 내부에 골맞던 부패를 도려내는 계기가 되었고 그를 따르던 이사들과 부역자들 역시 대거 사퇴하거나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 비서실장은 임시 비서실장 겸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승격되어 민호의 지시 아래 그룹 전반의 투명성 강화 작업을 이끌었다. 강만석 회장은 중환자실을 벗어나 VIP 병동에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는 기나긴 투병 끝에 건강을 상당 부분 회복했지만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는 대신 민호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민호가 회사를 이끄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민호는 아침 저녁으로 회장실이 아닌 병실로 출근하여 할아버지에게 하루의 보고를 올렸다. 할아버지, 오늘 아침 주총에서 부실 공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하청업체와 직원들에게 태산그룹의 이름으로 사과하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할 것입니다. 민호가 보고했다. 강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바로 정직한 기업이 해야 할 일이다.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가 될 것이다. 너의 손은 흙을 만졌기에 땅의 진실을 알고 있으니. 공식적인 승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시장통에서 흙먼지를 털고 온 고졸 출신 이민호는 이제 태산그룹의 총괄 회장 대행이라는 직함을 달고 그룹 전체를 이끌게 되었다. 그의 취임식은 여느 대기업의 화려한 의정과는 달랐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었던 시장 사람들과 태산그룹의 노조 대표들을 초청하여 본사 로비에서 간소하게 치러졌다. 취임 연단에 선 민호는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했다. 저는 시장에서 이민호라는 이름으로 정직한 땀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태산그룹에서 강민호라는 이름으로 핏줄이 지켜야 할 사명과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이제 태산그룹은 투명하지 못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정직이 최고의 자재이며 신뢰가 최고의 자산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살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25년 전 아버지 강준혁 상무님이 지키려 했던 유훈이자 저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민호의 연설이 끝나자 수많은 시장 상인들이 기립하여 환호했고 태산그룹의 직원들 역시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다. 민호는 취임식에서 첫 번째 대규모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름하여 투명건설 윤리 강령이었다. 1. 재료 100% 실명제 모든 자재는 납품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원산지와 품질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단 하나의 불량 자재라도 적발될 시 계약을 영구 파기한다. 시장 통해서 물건을 속이는 행위는 곧 신용 파산임을 민호는 알고 있었다. 2. 현장 노동자 직접 소통 채널 구축 하청업체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품질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 3. 비지구 쇼핑몰의 완전 해체 및 재건축 부실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희망의 건축을 위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킨다. 이러한 민호의 파격적인 행보는 처음에는 보수적인 이사들의 반발을 샀지만 민호는 노쇠 상자 속의 보고서와 아버지의 설계 철학을 제시하며 그들을 설득했다. 태산은 돈만 벌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태산의 근본입니다. 석 달 후 비지구 쇼핑몰 현장은 완전히 해체되고 새로운 설계가 시작되었다. 민호는 이 프로젝트의 준혁 기념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공사 책임자를 박 비서실장에게 맡겼다. 민호는 직접 설계도를 검토하며 아버지의 낡은 스케치북에 담겨있던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철학을 건축에 구현해 나갔다. 새로운 쇼핑몰의 이름은 민호의 의견에 따라 정직의 광장 플라저 어브 아너스티우로 명명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맑은 가을날, 민호는 회장의 자리를 잠시 비우고 강 회장과 함께 교회에 있는 아버지 강준혁의 묘소를 찾았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연약했다. 민호는 묘소 앞에서 노쇠 상자를 열고 아버지의 마지막 보고서와 낡은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다. 아버지, 이제야 모든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태산그룹은 더 이상 사람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키려 했던 가치, 제가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민호는 묘소 앞에서 오열하며 땅에 머리를 숙였다. 강 회장은 말없이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강 회장은 민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낡은 금시계를 다시 꺼내 민호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민호의 목에 걸려있던 비치 옥목걸이와 금시계를 나란히 보며 말했다. 민호야, 이제 너는 강만석 회장의 후계자가 아니라 태산그룹의 새로운 창업주이다. 이 금시계는 너의 아버지의 시간, 그리고 이 옥목걸이는 너의 어머니의 순수함을 상징한다.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마라. 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강 회장은 처음으로 민호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며 그를 안아주었다. 그들의 품 안에는 25년간의 오해와 슬픔, 그리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고 뜨거운 핏줄의 사랑과 존경만이 남았다. 민호는 돌아와 태산그룹의 새로운 회의실에 아버지의 만년필과 노쇠 상자를 투명한 전시함에 넣어 보관했다. 그것은 태산그룹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정직과 투명성의 상징이 되었다. 민호는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시장의 활기찬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시장에서 배운 땀의 가치와 태산그룹 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교차하는 단단하고 희망찬 미소가 걸려 있었다. 흙과 땀으로 일군 시장의 정직함이 마침내 거대 자본의 심장부를 바로 세우는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